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미술사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미술사 간단히 나갈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 프린트물과 오늘 교과서 미술 2권 76쪽 참고해서 A4 용지도 나눠줬는데 A4 용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히 미술사 책으로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지금 선생님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해서 학교에 올 때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미술사에서 시작은 선사시대부터 나오긴 하는데 선사시대랑 고대에 그 간략한 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사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비너스상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런 유물들이 있었다. 이 정도 알면 됐고요. 이게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거든요. 이게 풍요와 다산 이런 거를 염원했기 때문에 되게 풍만한 여인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사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초기 문명의 발상지와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사실 그리스, 로마가 더 중요해요. 고대에서. 그래서 고대 미술은 그리스, 로마 위주로 볼게요. 고대에서 사실 이집트는 그냥 죽은 자를 위한 미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스핑크스랑 이런 뭔가 이게 네페르티티 이런 상 이걸 말하는데 이런 것들 그쵸?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알죠? 네.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미술을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거는 교과서고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이 다음에 학교에 올 때 제출하면 됩니다. 네, 고대 중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랑 로마 미술을 먼저 볼 거예요. 네,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서양 고전주의 미술의 기초가 확립됐고 인간 중심의 현세적인 종교관을 반영해서 황금 비례를 또 발견하여 인체에 이상화했대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 비너스상 알죠? 네. 그리고 이런 라오콘상. 네. 그다음에 이게 라오콘상이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네. 엄청 고통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했죠. 이런 그 뱀이 또아리를 들어가지고 막 몸을 잡아먹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독사에게 물려 죽는 라오콘의 모습을 조각했다고 해요. 트로이 전쟁 때. 네. 그리고 또 로마 미술. 로마 미술은 로마인들이 그리스 미술을 계승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추구했어요. 주로 황제나 영웅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초상 조각이 발달했고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개선문과 같은 실용 건축과 원형 돔, 천장, 시초인 판테온 등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로마 미술 보면은 요즘 여러분 나중에 로마 가보겠지만 이제 콜로세움 이런 거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상 이런 식으로 황제 관련된 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선생님 프린트물 준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는 신을 소재로 해서 인간 중심의 미술을 전개했고 조화 균형의 완벽한 미를 추구하여 서구 문화의 모태가 되었대요. 네. 우리 보통 서양 미술 하면 시작한 게 그리스 미술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전, 이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이런 신전 위주의 건축과 신을 주로 표현한 조각들, 네. 이런 것도 관련 관련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네. 주로 표현했고 국가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대요. 신전 건축은 주로 열주형, 그러니까 이렇게 열주라는 거는 따다다닥 이게 모양이 길게 여러 개 뻗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파르테논, 포세이돈, 헤라, 니케,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이렇게 신전 등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나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 참고해서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리스 미술 이런 식으로. 네. 대표적인 신전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 로마 미술 볼게요. 로마 미술. 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네. 그리스 미술은
BC 10세기부터 BC 1세기 말까지 약 9세기에 걸쳐가지고 그리스의 남부, 이탈리아, 에게해 주변에 번성하여 오리엔트 세계로 전파되었대요. 건축이나 조각의 초기 양식에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오리엔트 미술에 약간 동양 그런 오리엔트 미술 영향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근데 이건 단순히 그 형식을 배운 것이고 세부적인 표현에는 그리스의 독자적인 양식과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미술 볼게요. 로마 미술은 아까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교과서에서 그리스 미술을 바탕으로 했어요. 네, 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했고 4세기부터는 사실적 묘사를 거부하고 미화되지 않은 초상 조각이 주로 제작됐대요. 그래서 좀 약간 얼굴이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한 조각들이 있거든요. 건축 형식은 주로 아치형. 아치형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형이에요. 위에가 아치. 그다음에 티누스 개선문, 콜로세움 등이 있고, 조각은 우리 아까 봤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상 이거 같은 거요. 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등 인물 초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고대 파트에서, 고대는 사실 4개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와 로마 먼저 봤습니다. 고대에서. 그 다음에 중세 넘어갈게요. 중세는, 교과서랑 또 같이 볼게요. 중세는,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부터, 르네상스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약 1000년 중세. 네. 그렇게 하거든요. 기독교가 대부분의 이제 그 중세 미술을 차지한 거예요.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기독교가 삶과 예술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고, 이와 같은 신 중심의 세계관이로 인해서 사실적인 표현보다 상징적인 종교 미술이 발달하였어요. 건축을 중심으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초기 기독교 미술도 포함돼요. 여기에 내식으로도 나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지하 묘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비잔틴 여기에 터키 지방이랑 지금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중앙식 돔 동글동글하죠. 네. 그다음에 모자이크, 성상화 등을 갖춘 동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이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는데 지금 터키를 여기 지역이 터키인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마의 바실리카를 발전시켰대요. 그다음에 서유럽의 건축 양식으로 연속된 아치, 이게 동글동글한 게 위에가 아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부분. 그 아치로 이루어진 반원통 모양의 구조물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고딕 양식은 높이 치솟은 선장과, 고딕이 제일 재밌는 게 이게 굉장히 뾰족하죠. 이게 하늘을 향하고 싶은 그 욕망? 이런 게 나타난 거래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알죠, 여러분? 네. 이런 창을 갖추었고, 건물 내부에는 형형색색의 빛이 퍼지면 마치 천상의 세계에 온 듯한 그런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진다고 해요. 이거는 사르트르 대성당. 이런 게 장미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프린트도 같이 볼게요. 프린트는 조금 이런 식으로 4세기 이후 기독교가 전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종교 미술이 나타냈는데, 지금 4가지 이런 식으로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이 약간 다른 특징이 이제 보이는데, 이거 한번 비잔틴 보면은 돔 지붕 아까 봤죠? 이거 지금 이 건축 양식이 비잔틴이라고 할 수 있고, 안에 모자이크도 있고, 대표적으로 하기야 소피아, 또 로마네스크는 프레소코와 삼각지붕, 아치형 창문 특징이고, 피사 대성당. 이게 피사 대성당, 그쵸? 네. 또 고딕 미술은 아까 우리 뾰족뾰족하다고 그랬죠? 수직선을 강조한 높고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으로 지금 사르트르 대성당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르트르 대성당.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이 부분을 중세 미술 요약해 볼게요. 그래서 요약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여러분도 A4 용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담아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르네상스가 도대체 뭘까? 네, 르네상스. 네. 뭐 르네상스를 이렇게 또 나눠보면 근세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세 아까 배웠죠? 고대, 중세, 근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일단 르네상스라는 거는 재생 부활을 뜻하고,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게 미술사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문화나 그냥
뭐랄까나 건축, 뭐 자연과학 이런 쪽에 다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14세기에서 15세기 네, 이탈리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사회 경제적 변화, 지리적 발견은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줬다고 해요. 사실 중세는 신 중심이었죠. 근데 다시 이제 인간을 이제 또 중시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재생하자, 다시 부활하자 이런 뜻으로 르네상스라는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르네상스가 개화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옛 그리스 로마 미술을 다시 살피면서 인간에 대한 해부학적 묘사, 과학적 원근법이 발전됐대요. 그리고 우리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르네상스에서 3대 거장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모나리자를 그렸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게 3대 거장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북유럽에도 이제 뭐 판에이크 형제 우리 이거 작품도 많이 봤죠? 이게 바네이크 형제인데 이게 그 작품이잖아요.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초상, 그쵸? 이 안에 선생님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뒷모습도 보이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가운데 지금 보인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르네상스 작품들 모나리자와 이거는 라파엘로가 그린 거 아테네 학당 이런 것들이 작품이 있습니다. 프린트물도 같이 볼게요. 프린트물은 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일어난 문해 부흥 운동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주의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왜냐면 중세 동안에는 모든 게 신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남동생이 예전에 유럽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누나 나 유럽 갔는데 뭐 미술 뭐 관련된 게 다 무슨 성당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성당 중심의, 그러니까 신 중심의 그런 기독교 관련된 미술 작품들이 엄청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당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가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네. 선생님도 예전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성당이 많은지, 뭔가 그런 무슨 성상화도 굉장히 많고,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신 중심, 기독교 관련된 미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유럽에. 그 대신 이제 르네상스 되면서 다시 인간 중심 관련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르네상스 미술을 더 자세히 보자면은 해부학과 원근법으로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천재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때 당시에 그 좀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뭔가 그 유럽 문화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공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원근법 해부학 이런 것들 이제 발견하고 유화도 나오고 네, 이러면서 3대 천재 화가들 나오죠. 네. 그래서 르네상스 여기 한번 더 살펴보면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16세기 유럽 전 지역에서 유행하던 미술 경향이고 문화와 예술이 크게 번영한 시기예요. 우리가 미래의 르네상스 시대만큼 또 이렇게 번영한 시기가 또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뜻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고 특징으로는 4가지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해부학, 그 다음에 이제 투시도법에 의한 원근법, 네, 그 다음에 또 명암법, 또 이제 유화의 발명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4가지를 통해서 르네상스 미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다음에 보티첼리 이런 작품들도 있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는 바로코와 로코코예요. 네, 보통 미술사에서 재밌는 게 이런 용어들 있죠. 바로크, 로코코 이런 게 약간 비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꼬는 뭐 이런 그림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그 단어가 생긴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 교과서 쪽 보면은 네,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란 뜻으로 17세기 프랑스 등 유럽의 그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한대요. 강렬한 색채, 극적인 명암 대비, 역동적인 구도, 웅장한 스케일 등을 추구했고 루벤스 우리 저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루브르 박물관 공부할 때 루벤스가 그 여왕 있잖아요. 일대기를 엄청 많이 그렸죠. 크게 그 사람이 루벤스예요. 그다음에 벨라스케스도 있고 또 렘브란트는 이런 많이 그렸는데 또 렘브란트는 초상화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이 시기에 활약했어요. 이게 바로크 스타일이야. 역동적인 빛을 빵 해가지고 여기 되게 강조됐고 여기는 되게 흐릿하고 그런 느낌이 나죠. 여기가 무대 같잖아요. 그런 느낌, 역동적이게 뭔가 표현했고, 그다음에 로코코는
이게 로코코 자체도 조약돌 막 이런 뜻이에요. 네.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전한 귀족 취향의 미술 양식으로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성이 특징이다. 대표 작가로는 프라고나르, 와토, 사르댕. 약간 로코코는 좀 공주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우아한 귀족들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작품도 가까이 보면 얘가 그네 타는데 이 사람이 좀 치마 속 몰래 보려고 막 이런 느낌 나죠. 네. 이런 거 로코코 작품입니다. 프린트물도 같이 볼게요. 로코코는 이제 바로크는 17, 18세기 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됐대요. 이 시기에 나타낸 그 바로크 미술은 화려하고 힘차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인데,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역동적인, 그래서 이게 좀 바로크가 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로코코는 좀 반대예요. 약간 여성적인 느낌.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아까 여기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되게 여기 밝고 어둡고 막 이렇게 표현됐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로 등장한 바로크 예술 표현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대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베르사유 궁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카라바조,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베르사유 궁전 엄청 웅장한데, 그쵸? 파리 서남쪽 위치한 길이 약간 680m의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이다. 여기 꼭 가보세요. 선생님 예전에 가봤었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 봤던 것 같고 밖에서 막 그 화려한 정원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도시계획에서 궁전 내부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왕의 권위를 절대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건축되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로코코는 보면은 18세기 프랑스 중심으로 생겨난 귀족 중심 화려한 되게 귀족적인 그 있잖아요. 장식적인, 그래서 약간 여성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귀족 계급의 취향으로 사치스럽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내면적인 표현을 특징을 나타낸 사교계 미술이에요. 사교라는 거는 이제 그 뭔가 그 귀족들이 이제 그런 춤추고 뭐 이런 느낌 있죠. 네. 개인적인 감성적 체험을 표출하는 소품 위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로코코 미술은 한때 중국 양식이 많이 유행했대요. 로코코는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세공이나 모양을 가르치는 프랑스어래요. 그쵸? 여기, 네. 그래서 약간 그걸 갖고 좀 비꼬는 그런 뜻인 거예요. 거의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로는 바토, 프라고나루, 사르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근대 배울 거예요. 근대. 네, 근대는 교과서 먼저 보면은 19세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영향으로 절대 왕권과 봉건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짝트기 시작됐대요. 또 사진기 발명되고 색채 이론 발견하면서 사물과 색채에 대해 서로 새로운 시각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작가의 개성과 주관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회화 양식. 근데 이게 뭐냐면 무슨 주의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약간 그 어떤 화가 무리들의 그런 독자적인 양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막 이런 것들, 이런 주의 작품들이 나타났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전에는 이제 왕이나 막 이런 분들을 위한 그림들 있잖아요. 아니면 종교를 위한 것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의 모습들, 또 형태와 색채의 독자적인 가치에 주목하기도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단 그 인상주의 전 4개의 어떤 주의, 이거 작품 보면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이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고전 취향의 역사와 신화적 주제를 선호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다비드, 우리 배웠죠? 다비드, 앵그르. 이거 우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그 다비드, 나폴레오 대환식 그 작품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거 그린 사람이거든요. 앵그르도 굉장히 우아한 그런 작품 많이 그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거의 보통 이거 다음 나오는 거는 위 앞에 것들 좀 반대예요. 그러면서 약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낭만주의 볼까요? 신고전주의 엄격함에 반발해서, 그다음에 인간의 고조된 감정, 이게 약간 이성적이라면 얘는 감성적인 되게 중요한 그런 사조예요. 고조된 감정을 중시했고, 이국적인 소재, 강렬한 색채와 극적인 표현 특징이에요. 들라크루와 제리코와 터너가 있대요. 낭만주의 대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어디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맞아, 우리 그때 배웠었죠?
이게 현실적인 사건을 주제로 하면서 무한한 상상력이 가미된 상황 설정이 낭만주의 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사람이 되게 평범한 그때 여자였댔잖아요. 그쵸? 그 여자, 네. 갑자기 이거 이름 까먹었네요. 이 여자 이름. 네. 그 일반인 여자를 이제 그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끄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 자연을 이상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생명력과 아름다운 관찰을 표현했대요. 밀레와 코로. 네. 그래서 밀레 어디 갔니? 네. 이 밑에 자연주의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작품보다 그 밀레의 이삭죽기 알죠, 여러분? 네. 그런 작품 생각하면 돼요. 밀레 거. 그다음에 사실주의는 신화와 상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회 현실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뭐 장례식 가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 캐는 장면 그리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뭐 저는 쿠르베예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걸 많이 그렸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사실주의 작품이거든요. 쿠르베가 그린 건데 뭐 그냥 옆에 있는 남자 일하고 있는 거 장면 이런 거 뭔가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느낌 그런 거나 나폴레옹 대관식 이런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뭔가 웅장한 느낌이 나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기차 타고 가다가 3등 열차 그 안에 일반인들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프린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이성과 개인의 개성,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냈대요. 이것도 요약한 데 쓰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는 미술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근대 미술의 다양한 미술사조가 나타났어요. 일단 중요한 거 4개 먼저 기억하랬죠? 신고전, 낭만, 자연, 사실주의. 그다음에 인상주의 얘네 3개는 좀 더 중요해요. 얘네. 그래서 일단 신고전주의 보면은 18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지역 전쟁이랑 사건 많았지만 이 시기의 미술은 근대의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엄격한 비례와 구도에 의한 형태, 절제된 색채를 사용했대요. 대표적인 건 다비드 앵그르. 또 낭만주의는 18, 19세기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동. 보통 앞에 거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을 중시했고 여기는 감성적인 거, 여기는 이성적인 거. 강한 색채와 동적인 구도로 표현됐고 대표적인 건 젤리코, 드라쿠르와 프리드리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주의도 실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미술이고 생명력을 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농민들의 그래서 아까 밀레, 이삭죽기라고 말해줬죠? 네, 밀레, 터너, 컨스터블 등이 있어요. 사실주의는 현실을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낸 한 미술. 2명 유명해요. 쿠르베랑 도미에. 여기 아까 300열차랑 이거 봤죠? 쿠르베와 도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인상주의. 지금 교과서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인상주의는 미술사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상주의는 일단 빛을 그린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이제 그 뒤로 나타나는 그런 사조들이 또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인상주의.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고유색이라는 거는 사과는 빨갛다. 나무는 초록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 근데 사실 사과가 빨갛긴 하지만 햇빛이 엄청 쨍쨍 받은 그 부분에서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흰색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빛에 따라 빛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의 인상. 딱 어떤 순간 포착하는 인상 있잖아요. 그 인상을 그렸으면 짧은 붓터치와 밝은 색채로 풍경과 일상생활을 다루었어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네. 사실 마네는 이거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경계라고 볼 수도 있고 마네. 제일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는 모네, 드가, 루누아르가 있어요. 또 인상주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이에요. 모네의 해돋이 인상.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한 중학교 때 정도 봤나?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이 그림 보면 가까이 보면은 이 안에 붓터치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렇게 확대는 안 되겠지만 붓터치 보면은 막 땡땡땡땡 붓터치로 대충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작품이 선생님한테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니 붓으로 그냥 툭툭툭툭 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툭툭툭툭 이게 되게 그냥 툭툭툭툭 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은 이 해돋이의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그림이구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엄청 와, 이런 게 그림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게 예술가가 그리는 그림 같은 거구나. 모네의 이 해돋이 인상 너무 멋있었어요. 저한테 멋있게 느껴졌어요. 와, 이런 게 정말 화가들이 잘 그린다는 게 이런 그림이 아닐까? 모네의 인상주의 너무 멋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도 봤을 때 그냥 눈 살짝 감았을 때 이 붓터치 봐봐요. 여기 밑에 탁탁탁탁탁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와, 진짜 해가 뜨는 건가? 이거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빛을 그린 거. 네. 그래서 네. 근데 얘네가 너무 빛을 위주로 그리니까 좀 뿌한 그 느낌이 났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나온 작가들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 광학위로 이제 그런 빛에 관한 뭐 색채 관련된 거 이런 색채로 영향으로 이 신인상주의 이런 화가들은 색점 화면에 병치에서 혼색을 나타내는 전묘법 점점점점 찍는 거 있거든요. 쉐라 시냐크가 대표적인 화가인데 여러분이 신인상주의 하면은 제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게 전묘법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을 그리려고 했는데 물감이 색이 여러분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죠. 그래서 원하는 진짜 밝은 색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쇠라 같은 사람들이 팔레트에 물감을 섞는 대신에 점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빨간색이랑 노란색 딱 찍으면 멀리서 보면 주황색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화폭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 그림은 여러분 시카고에 있거든요. 선생님이 시카고에 가서 실제로 이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칠판 2m 여기 보면 2m, 3m 돼 있죠? 가로가 3m니까 엄청 큰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똘리똘리 앉아 있어가지고 그 큐레이터 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 어떤 학생이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뭐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나비거든요. 나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서 그 친구들은 여기는 잘 안 나타났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묘법 약간 예시 보면은 여러분도 알듯이 이런 식으로 땡땡땡 찍는 거 이렇게 땡땡땡. 네, 지금 이 가운데 작품을 이 얼굴 부분 가까이 보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어서 표현되는 거예요. 네, 물감을 팔레트에 섞지 않고 점으로 표현해서 그쵸?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뒤에 또 나타나 이제 인상주의 느낌의 또 계승을 했긴 했지만 또 다른 세 명의 대표 화가가 나타나요. 얘네들이 이제 현대미술에 영향을 준 화가들이거든요. 걔네가 누구냐면 인상주의를 계승했고 20세기 현대미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세 명의 화가들 누굴까요, 여러분? 얘네 굉장히 중요해서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사과를 그때 그렸을 때 그 사과가 어떤 사과보다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세잔은 사과를 그렸죠? 예술계에 남을 만한 사과. 세잔의 또 그 견고한 형태 추구. 이건 나중에 또 입체주의 영향 주고요. 고갱이라는 작가는 이런 타히티, 이런 섬에 가가지고 원시적인 생명력을 그렸어요. 되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야수파라는 그런 현대미술에 또 영향을 주고, 방고우, 여러분 굉장히 잘 알죠? 방고우. 네, 방고우는 불안한 내면 세계 표현하면서 표현주의라고 현대미술에 또 영향을 준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후기 인상주의는 사실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좀 자기 각각 개성이 뚜렷한 화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여기에서 3개 프린트를 볼게요. 여기 인상주의 보면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미술이에요. 당시 야외에서 풍경을 그리는 것이 유행했는데 물체 고유의 색을 부정. 네. 사과는 빨갛다, 바나나는 노랗다, 이런 걸 부정하고 빛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을 표현하려고 했고, 대표 작가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근데 모네 꼭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또 신인상주의는 일단은 인상주의 다 계승을 했어요. 계승하고 영향 받았지만 얘네들은 이제 빛이 너네 팔레트 막 섞고 너무 빛을 그리려고 하니까 약간 뭉개지잖아.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묘법이 나타난 거고, 그걸 대표적인 화가는 쉐라. 우리 쉐라 아까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 봤어요. 네.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는 대표적인 3명의 화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현대미술에 영향을 준. 그래서 인상주의 영향 받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으려고 한 미술이에요. 3명 보면 세자는 사과 여러분 알죠? 사과? 네. 대상을 견고하게 표현했고, 고우는
독창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고, 막 붓터치 열심히 해가지고, 고갱은 강렬한 색채와 평면, 장식적인 형태로 원초적인 생명력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 네, 우리 지금 근대 미술 이렇게 이런 흐름대로 지금 살펴봤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 같이 볼 거예요. 현대 미술. 교과서랑 같이 봅니다. 교과서. 현대는 형태와 색채에 대한 기존의 표현 방식이나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사실적인 재현에서 추상까지 다양한 양식이 공존했대요. 특히 191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술계는 더욱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일상의 사물도 미술의 영역임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술가의 형태, 행위, 그런 제작 과정 자체가 미술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회화, 조소, 평면과 입체,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고 컴퓨터, 영상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되게 그 예술이란 영역이 확장되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미술 아예 뒷부분은 보지 않고 좀 앞부분만 살펴볼게요. 야수파 보면은 이제 원색의 위주의 강렬한 색채, 대담한 변형, 마치 야수 같다. 미녀와 야수할 때 여러분 야수 알죠? 그리고 이런 거 야수파, 뭐 표현주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미술 관련 그런 비평가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만든 용어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미학자나 비평가였다면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미술 경향들을 공부하고 파악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도 이거를 그대로 지금은 뭐 배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사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는 되게 야수 같다. 여러분은 만약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되면 미인파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표현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의 불안과 사회 부조리, 이런 과장되고 변형된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뭉크의 절규 알죠? 여기도 약간 뭉크 스타일 작품이 있어요. 이건 절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불안이라는 작품이래요. 뭉크는 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미래주의는 이름부터 미래, 뭔가 우리가 앞으로 나올 미래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가져온 도시 약동감, 네, 속도감 이런 거 보면은 웃긴 게 봐봐 이런 거. 개가 빨리빨리 가는 느낌 있죠. 발 표현한 거 봐요. 재밌잖아요. 이 미래주의 이런 작품들이에요. 발 그린 거 보면은 또 입체주의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해서 한 화면에 재구성한 게 특징인데 피카소, 브라코, 들로네가 있어요. 피카소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얼굴 정면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어떤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시점, 다양하게 보는 그런 시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